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 있는 김병기입니다. 자, 금년이 여러분 알다시피 3.1절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이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설립된 지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한 살로 태어난 사람이 지금 100살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00주년을 우리가 맞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임시정부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또 임시정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여러 가지 이제 금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무장투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립운동 투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애국계몽운동,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대로 애국계몽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교론이 있습니다. 외교론이라는 것은 외교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알려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유리하게 가져간다, 이런 것이죠. 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교론을 주장했던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치론을 주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광수 같은 분들이 이제 자치론을 주장하는데, 이게 자치론은 사실은 일본은 우리를 직접 통치를 했죠. 인도와 같이 영국이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데에서는 그런 자치론이 통할 수 있지만 직접 통치에서는 자치론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장투쟁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서 애국계몽운동 또는 애국계몽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더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나라를 되찾자, 실력을 키워서 나라를 되찾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이건 아무래도 무장투쟁을 주장한 사람들은 과거에 군 출신들이 많이 이제 했겠죠. 그래서 그런 무장투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독립을 되찾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3.1운동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비폭력으로 나갔어요. 비폭력으로 나가게 되니까 많은 희생을 따르게 됐죠. 그래서 일제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비폭력이 아니고 실제로 무장투쟁을 통해 가지고 일제와 싸워야 된다. 그럼 무장투쟁을 어떻게 하느냐? 무장투쟁이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무장투쟁이라는 건 뭡니까? 병력이 우선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비가 마련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행돼야 되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문제죠. 그래서 한꺼번에 그 무장투쟁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군비도 없이 일단 빠르게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의열투쟁입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의 한 방법 가운데 의열투쟁이라는 것이 먼저 나오죠. 의열투쟁은 뭡니까? 한 개인이 폭탄이나 권총을 들고 적의 기관, 총독부라든지 기관에 들어가서 폭탄을 던지고 적의 수뇌부를 가지고 저격하는 거, 이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의열투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열투쟁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많은 것들이 있죠. 특히나 의열투쟁은 의열투쟁하는 그 당사자들은 현장에 가서 거의 100% 잡히게 됩니다.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희생이 되죠. 거의 그분들은 전부 그 형을 집행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무장투쟁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무장투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군대를 양성해서 결정적인 날에 일제와 한번 겨루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 결정적인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이 이렇게 무장을 키우고 침범을 하게 되면 반드시 조선뿐만이 아니고 만주까지 점령할 것이다. 만주를 점령하기에 누구가 싸우게 되죠? 중국과 싸우게 되죠.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중국과 싸우게 되고, 중국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앞으로 또 미국하고도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 싸우게 될 때 우리도 중국과 미국과 같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같이 싸워서 일제를 물리친다. 이것이 바로 무장투쟁의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 무장투쟁의 방법은
많은 시간과 많은 재화와 많은 이런 재물이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독립운동의 주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애국 계몽 활동 준비해가지고 언제 하느냐, 또 외교론 우리가 외교 가지고서 강대국 제국주의 시대에 그 강대국을 넘어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일본이 물러가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장투쟁이 독립운동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무장투쟁을 볼 때 한번 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1910년에 나라가 망하게 됐죠. 나라가 망한 후에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일 애국의 길을 간 사람이 있고 하나는 친일 매국의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친일 매국의 길 간 사람과 항일 애국의 길을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항일 애국의 길을 간 사람을 한번 보죠. 첫째는 밑에 먼저 보겠습니다. 매천 황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1910년에 나라가 망했을 때 자결을 합니다. 스스로 다량의 아편을 마시고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 매천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선비를 기른 지 500년에 국가가 망하는 날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어서야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자,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비를 키운 나라인데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선비를 키워서 500년 동안에 선비를 키웠는데 그 나라가 망했는데 그 선비들이 하나도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고 배운 그 선비들이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천 황영은 스스로 나는 벼슬 한 자리 한 적도 없고 시골 그때 당시에 구례에 있는 시골 선비지만은 나라가 망했을 때 지식인으로서 선비로서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그때 통감하면서 자결을 하신 거죠. 우리가 흔히 요즘 사회에도 지식인의 사회적인 책임 얘기 많이 하죠. 우리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건 뭡니까? 지식인이 사회적으로 지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때 당시에 매천 같은 분들은 뭡니까? 죽음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자기의 망한 나라의 책임을 다한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그 망명을 한 집단입니다. 우당 이회영 집안, 육형제 집안이 대표적인 집안인데 그 우당 육형제 집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주이씨 그 백사 이항복 선생의 그 집안입니다. 대대로 정승과 판사를 줄줄이 내었던 집안이죠. 자,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대대로 먹고 사는 거 부족함이 없이 또 가문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육형제들이 이회영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자, 우리가 조선에 이렇게 지체 있는 집안으로서 이 나라가 망했는데 이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기 있는 대로 우리 형제가 당당한 명문 호족으로서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외적의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구차히 도모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이렇게 나라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가 망명해서 나라를 찾는 길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형제가 전부 다 가산을 팝니다. 집을 팔고 논밭을 팔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비밀리에 팔아서 모은 돈이 당시 40만 원. 그때 당시 40만 원 지금으로 치면은 한 400억에서 한 500억 되는 거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육형제가 또 그 가족 대소가족 해가지고 한 5, 60명이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 가서 1911년에 거기서 경학사라는 자치단체를 만들고 1911년 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흥 강습소를 처음에 열죠. 신흥 강습소는 나중에 신흥 중학교가 됐다가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되죠. 그래서 1911년부터 해서 1920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신흥 강습소를 통해서 3,500명의 독립군 기관요원, 즉 독립군 장교들이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3,500명의
독립군들이 만주 무장투쟁의 기본 근간이 되었던 그런 인물들이고, 그 인물들이 1930년대 가면은 만주에서 중국 구국군하고 연합해서 작전을 벌이고, 그 이후에는 중국 관내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시정부의 국군인 광복군이 되는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를 택하거나 망명의 길을 택했던 그런 그 인물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망명을 해서 나라를 찾겠다고 갔는데, 망명해서 나라를 찾겠다고 간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간과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망명한 사람들이 가서 독립운동을 편하게 했을까요? 결코 편하게 못했죠. 그 혹독한 대가, 여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석주 이상영 선생 같은 경우에 망명은 하지만 그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자,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자금을 가지고 가서 그걸 독립군 양성하는데 다 쓰고, 당신 집안이야 당신 스스로는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만주에 있지 못하고 나중에 북경으로 또 천진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힘들었냐 하면은 자기 딸, 두 딸의 학교를 가야 되는데, 북경 같은 데서는 추운 날씨 아닙니까? 겨울 되면 그 외투를 입어야지 외출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외투, 학생들 외투를 갖다가 중국 전당포에 잡혀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먹고, 그것도 떨어지면은 방에 누워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드니까 방에 누워 있는 거죠. 어느 날 이회영 선생 댁을 찾아갔더니 가족들이 다 방바닥에 누워 있어요. 선생님 어쩐 일입니까?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학교 가는 아이들 옷을 가지고서 전당포에 다 잡히고 그 양식 사 먹다가 그것도 떨어지니까 앉아 있어도 힘드니까 방에 누워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회영 선생의 둘째 형인 이석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조선의 최고 갑부의 하나였던 이의원, 영의정을 했던 이의원 선생이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집안의 재산이 이제 여기에 다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석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북경에서 돌아가시는데 비지로 연명하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 최고의 갑부의 양자로 들어가서, 또 조선 최고의 영의정의 양자로 들어가서 조선에 그대로 있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했겠죠. 그런데 나라를 찾겠다고 간 그 대가가 바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은 이회영 선생도 그 부인이 이은숙 여사인데, 만주에 있어서는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겠다고 해서 이은숙 선생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어떻게라도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이회영 선생한테 보내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데, 국내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이미 이제 그 독립운동의 그 힘이 또는 열기가 좀 사라졌죠. 그래서 분자금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은숙 여사는 그 사대부집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직공으로 또는 기생들 삭바느질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을 십시일반해가지고 이걸 이회영 선생한테 보내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만주로 망명하는 것, 그 다음에 해외로 망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석주 이상영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주 이상영 선생은 안동에 있는 유명한 고성희 씨 종손이 되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안동에 가면 그 종갓집, 고성희 씨 종갓집이라고 이제 임청각이 있는데 그 임청각 주인이죠. 그래서 석주 선생은 만주로 망명하면서 집안에 있는 위패까지 땅에 묻고 갑니다. 안동의 양반들이 조상의 위패를 땅에 묻고 간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위패라는 건 조상을 대신하는 건데 조상을 땅에 묻고 갔다. 석주 선생은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제사가 필요하느냐 해가지고 위패까지 묻고서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시면서 다만 한 가지, 임청각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내가 남의 집 종손으로서 이 종갓집만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임청각을 남겨두고 갑니다. 그런데 뭐 이회영 선생은 마찬가지로 석주 이상영 선생도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 자금이 떨어지니까 몰래 사람을
고향인 안동으로 보내가지고 임창각을 팝니다. 임창각을 몰래 팔았더니 안동 지역에 있는 같은 고송이 씨들이 우리의 종갓집이 어떻게 남의 집 타성바지한테 넘어갈 수 없다 해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임창각을 사들입니다. 그러면은 또 나중에 독립운동 자금이 떨어지면 또 가서 임창각을 팝니다. 그래서 임창각은 사고팔고를 몇 번 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석주 선생이 그 돈 가지고서 만주에서 편하게 숨으셨나? 집세를 낼 돈이 제대로 없으니까 중국 허름한 집을 얻는 거죠. 한여름이 되면 비가 줄줄 셉니다. 그러면 석주 선생이 그때 당시에 70이 다 가까워진 노인이신데 그때 당시에 70이면 요즘에 뭐 한 90살, 100살에 치는 그런 나이죠. 그런 연세에 그 위에서 비는 줄줄 새고 그러니까 이런 침상을 놓고서 그 침상에서 주무시는데 위에서 비가 새니까 아들과 손자가 우산을 받쳐들고 석주 선생, 이상영 선생을 주무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전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명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가서 혹독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독립운동해서 망명한 그 집단이 있는가 반면에 매국의 길을 간 집단이 있습니다. 매국의 길을 간 집단을 살펴보면은 1910년 나라가 빼앗겼다고 그랬죠. 1910년 10월 29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10월 6일쯤에 되면은 나라가 망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하는 조선 귀족 76명에게 자기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 자기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작이다, 남작이다, 후작이다, 백작이다 하는 이런 자귀죠. 그리고 은사금 5천 원 이상씩의 은사금을 내리게 됩니다. 조선 귀족 76명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다 전부 다 조선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했던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집안이죠. 우리가 흔히 조선이 망하게 된 게 세도 정치 60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세도 정치를 누가 했습니까? 안동 김실이 주로 했다. 또 풍양 조씨가 같이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한 10개 유명한 집안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뭐 대구 서씨라든지 그 남양 홍씨라든지 뭐 경주 김씨라든지 하여튼 우리나라 최고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 10개의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노론 그 집단에서 이제 그 벼슬을 주로 자기네들끼리 이제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로 76명의 자기를 받은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왕실의 사람이라든지 왕실의 외척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높은 벼슬을 했던 그 유명한 집안의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자기를 내리고 은사금을 그 내렸는데 자, 그래서 그 매국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보면 자기와 은상을 받아가지고 일제 시기 내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많은 은사금을 받고 자기를 받아가지고 일제 시대에 다른 자기 동포들, 자기 백성들은 어려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잘 살았죠. 그리고 그 자식들, 그 자제들은 전부 다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가까이는 일본, 멀리는 유럽 이런 데 유학을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자,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일을 했던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야 되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고 이 땅의 지도자가 됐어야 되는 것이 역사상으로는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나라는 찾았지만은 그런 명예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국의 길을 갔던 자제들은 해방 후에 다시 이 땅의 지도층으로 군림합니다. 왜? 해외 유학 갔다 왔기 때문에 영어들 잘하죠. 대학 다 다녔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영어 잘하고 대학 나왔기 때문에 미 군정 시대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망명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망명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망명 당시에 체포되고 처형되고 또 가난과 질곡, 이형이나 이상영 선생 같이 가난과 질곡 속에서 또 만주벌판이나 시베리아 벌판 다니다가 나라를 지켜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손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켰습니까? 아까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자제분들이 학교를 가기는커녕 그 옷을 팔아가지고 전당포에 맡겨야 되는 그러한 험난한 그러한 생활을 살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의 경제력, 자, 해방 후에 돌아와 보니까는 나라를 찾으러 망명을 하기 전에 전부 다 땅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가서 독립운동했습니다. 해방 후에 돌아오니까 있을 집조차 없게 되는 거죠. 남의 집 격방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가난의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학교 다니지 못했죠. 돈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시 어려운 가난의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독립운동 집안에서는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쪽은 망명의 길을 갔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그 망명의 길을 가면서 항일 애국의 길을 갔고, 한쪽에서는 나라를 파는 데 앞장섰던 친일 매국의 길을 갔는데, 그 사람들의 일제시대는 고사하고 나라를 찾은 후에까지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다시 우리나라가 만일에 또 저런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은 항일 애국의 길을 가겠습니까? 친일 매국의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항일 애국의 길을 가겠습니까? 네, 했던 분들은 아주 자신 있으신 분인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저 같으면 친일 매국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렇게 항일 애국의 길을 가는 것이 저렇게 험난하고 자손 대대로 힘든데 왜 항일 애국의 길을 갈까요? 자, 그래도 우리는 항일 애국의 길을 가야 되겠죠. 자, 저도 집안이 그 3대가 독립운동한 집안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3대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모이면은 다시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제시대는 우리가 여건이 할 수 없어서 일제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에 뭐 살아가려면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뭐 친일까지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살려면은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느냐. 그것이 정당한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라를 찾겠다고 해외로 망명한 분들의 행동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들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먼저 생각을 해보고 독립운동의 길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나라를 찾겠다고 가서 나라를 다시 찾은 것만이 아니고 그런 혹독한 그 망명의 대가를 다 치른 사람들이고 또 이것이 나라를 찾게 되면은 나라를 찾게 되면 보통 두 가지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가 있죠. 하나는 논공행상입니다.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동서고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찾았으면 첫째 독립운동 나라를 찾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포창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응분의 상을 줘야 되는 것이죠. 또 친일을 한 사람,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에는 응징의 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나라를 찾은 후에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일제 기간 동안에
일제강점 기간 동안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의 행적을 정리해서 기록에 남기는, 역사에 남기는 독립운동사를 바로 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를 다 못했습니다. 논공행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사도 제대로 기록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가 포상을 한 지가 1962년에 포상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찾은 지 한참 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돼서야 포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친일의 문제, 또 친일파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툭 하면은 친일 문제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화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찾은 지 7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친일 문제가 이 땅에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냐? 1980년대에서야 대학에서 독립운동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독립운동사가 이 땅에서 가르쳐지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반대되는 세력이 있었겠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상당히 이런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아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독립운동, 이회영 선생 같은 또 석주 이성영 선생 같은 그런 분들이 망명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실행한 거 무엇이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이런 것을 실행했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이야기 중에 우리가 먼저 가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일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항일 기지에 가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독립군도 양성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냥 여기를 무작정 간 것이 아니고 이 만주로 우리가 간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바로 가깝기 때문에 간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미 우리 한인 사회가 형성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주 지역에는 1860년대부터 한국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부터 들어갔냐면 그 전에는 저기가 이제 만주가 청나라 여진족의 청나라가 발생한 지역이죠. 그래서 발생한 지역이고 청나라는 중국 관내로 들어갑니다. 중국 안으로 들어가서 북경에다가 도읍을 하고서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만주는 비워두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를 또 비워두면서 한족이나 또는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질 못하게 했습니다. 소위 봉금령을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조상의 땅이고 자기의 청나라의 발상지라 해가지고 들어가질 못하게 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조선에서도 또는 중국 한족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다가 186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청나라도 상당히 유럽하고 관계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만주를 돌아볼 그런 여력이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1860년에 조선 사람이 처음에 이제 들어간 것은 대개 이제 서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벌목공으로 들어갔다가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농사짓기 좋고 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그때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는 그 만주 용종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북간도 지역이 되는데요. 북간도 지역에도 대체적으로 1860년대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가서 살게 되는데 1860년대 그 가게 되는 경우에 처음엔 한 10세 가구가 북간도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농사를 짓고 이제 오랫동안 비워둔 땅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만주는 뭐 거친 땅이고 뭐 황무지고 막 이렇다 그러는데 만주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 200년 동안 비워놨으니까 그 땅이 이제 더 비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은 또 1800년대 되면 조선 말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가렴주고 역사에서 배운 대로 이런 게 많죠. 삼정의 문란이니 뭐 이렇게 해서 곳곳에서 난도 일어나고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을 건너가지고 어떻게든 봉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은 큰 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주 북간도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그래서 한인 사회가 형성된 후에 처음으로 거기서 설립된 게 이제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서전서숙은 누가 세우게 되는지 아시나요? 부제 이상설 선생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부제 이상설 선생은 우리가 독립운동에 유명한 인물인데도,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1917년 임시정부가 생기기 이태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데, 이상설 선생이야말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선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설 선생 자체가 구한말 때 고종시대에 이미 일찍부터 출세했다고,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제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27살 때 당시에 성균관 관장을 했습니다. 요새로 치면은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을 27살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일찍 했던 그런 인물이고, 또 의정부 참찬을 지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부총리급 되는 그런 벼슬을 했던 분인데, 그분은 뭐 전통적인 우리 그 한학뿐만이 아니고 뭐 당시에 그 서양의 학문에도 상당히 밝았던 그런 분이죠. 그 이상선 선생 하면 잘 몰라도 우리가 여러 번 헤이그 밀사의 정사였던 분 하면 혹시나 아시는가요? 그래서 이상설 선생은 나중에 고종 황제의 명을 받아서 헤이그의 특사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준열사하고 이휘종 선생하고 같이 특사가 이제 가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1906년에 190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미 을사늑약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인식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905년에 이미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그 울분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민영환 선생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1905년에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이상설 선생은 1905년에 너무나 이 나라를 잃게 되는 것에 억울해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땅에다가 머리를 쪼으면서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흘리는 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거를 목격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바로 김구 선생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의 그 백범일지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그 울분에 못 이겨가지고 땅에 머리를 받아서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는 기록이 짤막하게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이 이상설 선생인 거죠. 그 이상설 선생이 1905년에 죽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스스로 망명을 결심하게 되네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망명을 해서 뭔가 나라를 찾는데 힘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간 것이 용정촌에 가서 서전서숙을 세웁니다. 그래서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거의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착으로 해외에 나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전서숙,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서전서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뭐 워낙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저분이 신학문도 다 공부했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신학문을 가르치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학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문을 가르치고, 또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 학생들한테 훈련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학문과 그 다음에 그 군사훈련을 병행시켜가지고 장차 나라를 찾는 긴관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물론 이 학생들은 전부 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다 무료로 해서 이제 그 이상선 선생이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한흥동이라는 데서 이제 그 말씀 항일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서전서숙이라든지 또는 밀산 흥겨의 한흥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해가지고 여기서 항일 기지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 대표적인 그 두 개 다 이것을 중심으로 했던 분이 이제 바로 이상설 선생인 거죠. 그래서 이상설 선생은 이승희 선생이라고 당시에 유학자였던 그 분하고 같이 해서 한흥동을 건설합니다. 요거는 지금의 중국하고 소련의 국경지대에 있는 흥계호, 항카호라고 하는 거기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런 그 건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서간도 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석주 이상영 선생이라든지 이회영 선생이라든지 이분들이 다 이쪽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간도, 유화원, 삼원포.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재산을 팔아가지고 지금의 압록강을 건너서 그때 당시에는 안동이나 지금은 단동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횡도천을 거쳐서 면회원의 삼원포에 올라갑니다. 삼원포는 이미 그 몇 해 전에 이회영 선생이랑 몇 사람이 와서 독립운동 기지를 다 물색해놓고 간 것이죠. 그래서 삼원포에 올라가서 처음에 이제 만든 것이 요 대고산 여기에 모여가지고 경학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경학사는 뭐냐면 이 지역에 있었던 그 우리 한인들의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경학사에 같은 동포들이 모아가지고 자치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아울러가지고 이제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아까 얘기했죠. 신흥강습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11년부터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동포들을 갖다가 지도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장차 독립운동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대체적으로 한 10년 동안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하게 되죠.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기 10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항일기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북간도 지역의 항일기지는 어떻게 되느냐. 북간도에도 일찍부터 아까 얘기한 1860년대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그 한인 사회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인 사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간민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간민회를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는 대한국민회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간민회, 간민교육회, 간민자치회, 처음에는 간민자치회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만주로 들어간 만주는 그때 당시에 정확히 어느 나라 땅이죠? 중국 땅이죠. 청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남의 땅에 가서 자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야 니네가 무슨 우리 땅에서 자치를 하느냐. 그래서 자치라는 말 빼라. 그래서 자치를 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민회라는 것인데 간민회라는 것은 뭐 개간지에 있는 백성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북간도에 들어가서 거기를 개척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간민자치회, 간민교육회 됐다가 이제 간민회,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대한국민회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주에 가면 요 간민회 그때 쓰던 건물이 아직 있어요.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청나라 공서였었는데 여기에 한쪽에 이제 그 간민회를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또 러시아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만주 지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시에 러시아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바로 한반도에서 러시아로 건너갈 수 있죠.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로도 많이 이제 독립운동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블라디보스톡의 신안촌이라고 하는 조선인들이 사는 그 촌락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러시아에서도 일찍부터 우리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 러시아는 비교적 늦게 우랄 산맥을 넘어가서 시베리아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시베리아로 처음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은 처음에 이제 모피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모피상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모피를 구하기 위해서 점점 동쪽으로 오다가 또 금광도 발굴되고 막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 항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 땅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뭐 이르츠크 뭐 아이훈 조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조약을 통해 가지고 그때 청나라가 상당히 힘들 테니까 러시아가 힘으로써 청나라하고 그런 강제 조약을 맺어 가지고 점점 동쪽으로 와가지고 동쪽 땅의 끝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한인들이 또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나 이쪽에 많이 진주하고 들어오게 되니까 군인들에게 군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군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식이라든지 무슨 식량 뭐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 그러한 걸로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가서 그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임시정부에도 잠깐 그 이름이 올랐던 최재형 같은 분은 여기서 거금을 모아가지고 이 러시아에 있는 한인 사회 중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그 러시아 지역에는 일찍부터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이상설 선생도 저쪽에 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최재형,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홍범도 저기 장군 같은 경우에도 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서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처음에 북간도, 서간도,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까지 많은 한인들이 가서 이 지역에서 항일 기지를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망명하기 전에 이미 1860년대부터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한인 사회가 이미 건설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서 이런 학교를 운영하고 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에 한인 기지가 건설 안 됐다면 달랑 독립운동가들 또 그 가족들만 가가지고는 그거를 보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서 독립운동 자금도 더 확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독립군 이런 사람을 불러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미 가 있었던 한인 사회에서 청장령들을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나 우리가 나중에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한 것도 하와이 우리가 이민 노동 이민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하와이에서 다시 미주 본토로 갔던 그러한 우리의 한인들의 사회가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독립운동한 것이지 그냥 독립운동가 몇 사람이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만주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주 지역 같은 데는 이미 독립운동가들 전에 이런 한인 사회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독립운동가들이 가서 그런 기반을 확충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민족 정신을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항일 기지가 이제 건설되는데 그래서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은 3.1운동이 기폭제가 사실은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로 독립운동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특히나 무장투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1910년에 나라가 망한 때부터 1919년까지 근 10년간 아닙니까? 사실은 이 기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본격적인 무장투쟁이라든지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10년간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 10년간은 상당히 어려운 10년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무단정치 시기죠. 학교 소학교 가서 글 가르치는 선생님도 칼 차고서 그 위험을 막 나타내고 하는 그런 무단정치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고 그때는 우리 그 국내에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모든 그 조선 사람들이 하는 무슨 단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봉쇄가 돼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숨지고 있는 그 10년이었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외에 망명해가지고 독립운동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10년대 당시에 세계 질서는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웠던 또 우리의 도움을 많이 줬던 당시에 중국은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신해혁명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신해혁명에 참여했던 한국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신규식 선생인데 이 신규식 선생도 독립운동 사회에서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신규식 선생도 1923년인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신규식 선생이 나중에 임시정부에 참여해가지고 임시정부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지만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죠. 그래서 신규식 선생이 신해혁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신규식 선생이 워낙에 국내에 있으면서 무관학교도 다니셨고 그 다음에 그 한어 중국말을 상당히 잘하셨어요. 한어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독립운동의 길을 찾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신해 혁명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친하게 되죠. 그래서 신해 혁명을 하게 된 그 친한 그 사람들하고 통해 가지고 손문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그 중국의 그 신 국가를 건설하는 이 사람들에게 거금의 지원도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뭐 기록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1만 원, 10,000원 되는 돈을 갖다가 뭐 그 신규 선생이 2만 원인가를 재산 팔아가지고 가져가셨다는데 그 중에 절반을 그쪽에 기부를 하게 되죠. 그야말로 요즘 치면 통 큰 기부가 된 것이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임시정부가 성립되고 상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고 해서 중국의 군관학교를 가게 되고 한 것이 사실은 이때 당시에 신규기 선생이 그분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분들한테 통 큰 기부도 하고 했던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가게 된 것이지 우리가 전혀 손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간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데도 우리가 다 가서 이런 기반들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1 만세 운동은 여기서 보시는 대로 한 3번의 우리 그 큰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2월 1일이 되면 대한 독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무오년에 했다고 해가지고 김인현 전이 무오년 아닙니까? 그래서 무오년 1918년 음력으로 무오년에 독립 선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오 독립 선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만주 길림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조수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주에서 요 분들이 되게 뭐냐? 만주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만주로 망명해서 장차 만주는 뭐에 적기죠? 뭐 하는데 효용이 있다고 그랬죠. 무장투쟁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한 것이 바로 무오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소도 만주 길림에서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도쿄에 있는 일본 도쿄에 있는 그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뜻을 독립선언의 뜻을 공포한 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3월 1일 날 우리가 3.1 만세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민족 대표 33인 그 중에서 사실은 천도교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910년대는 일본의 공포 정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체나 이런 걸 조직할 수가 없어요. 이때 단체로서 살아남은 게 뭐냐면 종교단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기독교를 탄압할 수가 없죠. 일본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 거기에 이제 종교단체 같이 불교나 이제 천도교 같은 데 같이 이제 끼게 되지만 종교 단체는 마음대로 이제 못 하게 되고 또 하나는 학생 단체입니다. 학생의 조직 이런 거는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죠. 나머지의 어떤 옛날에 있었던 단체들은 더 이상 일제치하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런 종교 단체 또는 학생 조직 이런 걸 통해서 3.1 운동이 우리나라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서간도, 북간도까지 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힘입어 가지고 3.1 운동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주제에서 완전히 공화제. 이때까지 왕조를 생각하던 그런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때부터는 국민 주권의 공화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강력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장 독립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왜? 3.1 운동에 우리가 비무장으로 또는 그 비폭력으로 가니까 너무 많은 희생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제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장투쟁으로 가야 된다는 무장투쟁론이 강력하게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중운동 같은 게 확산되죠. 뭐 노동운동이라든지 학생운동, 또 농민운동 이런 것이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3.1 운동의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910년 나라가 망한 이후부터 1919년 3.1 운동 요 시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항일 운동의 준비 기간이다. 본격적인 항일 운동의 준비 기간이다. 그래서 만주나 러시아 지역에 가가지고 무장 투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장 투쟁의 근거지 또는 항일 운동 기지 건설 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이제 무장투쟁의 방법 또는 무장투쟁의 여러 가지 그 전투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